안녕하십니까? 김정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행정법 입문 특강으로서 일단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법대 수업에서 보통 3학년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들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법은 어렵죠. 그리고 행정법 총론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고 행정적용법, 행정구제법,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정확히 행정법을 배우는 거는 3학기에 걸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매우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법을 배우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조금은 힘들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해를 포기하고 암기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든 행정법은 어차피 고득점 맞기 힘드니까 한 50점 정도만 맞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 위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옛날에는 실제로 점수 차이가 공부를 10시간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한 65점 나오고 근데 1시간 투자해서 시험을 봤는데 55점 나오고 그럼 점수 편차가 10점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그 정도의 9시간 정도의 어떤 갭을 다른 과목에 투자했을 때 경제학이나 이런 데 투자했을 때 점수 차이가 한 40점, 30점 이렇게 나버리니까 굳이 행정법을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암기만 해서 어떤 시험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내에 이제 문제들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이제 점수들을 수험생분들의 점수들, 합격생분들의 점수를 봤을 때 행정법의 점수 편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교수님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히 암기했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그리고 정말 이해했던 분들도 점수를 주는데 높게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법에 대해서 점점 더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좀 낮아진다고 평가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요즘에는 진짜 암기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과락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고 아시겠죠? 이해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법이 이제는 전략 과목으로 5급 공채 시험에서 전략 과목으로 잡을 수 있는 과목이 되었다고 보고 또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암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을 그래서 다른 과목 점수조차 올릴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이 이렇게 법대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법 과목으로서도 어려운 과목인데 이런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씩 해서 그리고 이제 9시간 정도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 이 강의를 철저하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정법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정법이 그렇게 아주 어렵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고 오히려 쉽고 행정법이라는 학문이 거의 수학이랑 아주 쉬운 수학이랑 비슷하게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고 일반 강의 시간에도 강조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수학은 앞에 있는 부분을 모르면 뒤에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뒤에 있는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앞에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앞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문이 수학이잖아요. 행정법이라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행정법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강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요 프린트를 거의 10번 이상 보셔야 돼요. 하루에 날 잡아가지고 10번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프린트 상단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 10번을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거나 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카톡으로 편하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 뭐 카톡 아이디로 행정법과 관련된 이번 강의와 관련된 상담 외에도 뭐 그 외에 수험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행정법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오늘 하는 강의인 법학의 기초 이 부분은 그 법대생들이 처음 법학을 배우기 전에 1학기에 배우는 것으로서 법학 개론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학의 기초를 배우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행정법 배우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대생들이 6개월, 그러니까 반대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법학 통론을 저랑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굳이 하실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굳이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자, 법.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에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어요. 윤리규범도 있고 도덕규범도 있고. 근데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규범이 윤리규범이나 도덕규범과는 다른 어떠한 특징적인 점이 있느냐.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법이라는 규범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윤리규범, 도덕규범과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 바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규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윤리규범으로 그 어린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윤리규범인데 이러한 윤리규범을 위반해서 어떤 애들이 어른한테 반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경찰을 통해서 그 애를 잡아가지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가두진 않죠. 그냥 사회적으로 비난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법이라는 규범에 대해서 예컨대 형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 형법이라는 법이라는 규범을 위반해서 어떤 살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으로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검사가 기소,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형사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형벌을 부과해서 교도소에 강제력을 행사해서 가두지. 이렇게 다른 규범과는 달리 법이라는 규범은 바로 그 준수와 관련돼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법이라는 규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으면은 그건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조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어겨서 그 법을 어겨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강제력을 그 사람한테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걸 준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는 규범의 특징은 이거다. 그래서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 중에 바로 이 규범의 내용이 이거를 만약 국민들이 위반하면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 그런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법이라는 규범으로 만들어서 강제력이 행사되도록 하고 이 정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붕괴되거나 또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거나 뭐 그런 측면은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이라는 규범으로 규제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윤리규범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도덕규범 이런 것들로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뭔지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법의 분류. 법이라는 규범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분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 자, 했을 때 첫 번째로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존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는 법은 성문법, 그다음에 불문법. 그러니까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이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문법은 뭐고 불문법은 뭡니까? 했을 때 뭐 다 이미 여러분들 사회탐구 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성문법은 법의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떠한 내용이 법인지를 문서나 문자를 보고 알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법. 이게 바로 성문법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법전에 문자로 써져 있는, 법의 내용이 문자로 써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법을 우리가 성문법이라 해요. 아시겠죠? 그럼 불문법은 말 그대로 불, 안일부자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자문. 그죠? 그래서 문자,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법. 이게 바로 불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 이게 이제 불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세계적으로 법 계열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대륙법 계열이랑 영미법 계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대륙법 계열은 거의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 계열이 대륙법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대륙의 섬나라인 영국이 아닌 유럽 대륙인 독일과 프랑스법 계열, 이게 이제 대륙법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대륙법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륙법 계열에서는 형태와 관련돼서, 법의 형태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문법 국가라고 해요. 법의 존재 형태가 우선적으로 이 대륙법 계열에서는 성문법 국가라고 해서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국가로부터 당하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문자나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미리 대한민국 법전, 뭐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는 성문법을 찾아봐서 거기 문자화 돼 있잖아.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청소년을 고용해서 뭐 성매매 시키거나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것이 성문법으로, 그러니까 문자화되어 있는 법의 내용이니까 이거를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를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영미법 계열은 영국과 미국이죠. 기본적으로 영국, 미국. 여기는 불문법 국가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영국과 미국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의 존재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영국과 미국의 어떠한 내용의 법이 있는지를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의 법이 없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에 어떠한 내용의 법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왜냐하면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법의 형태는 존재 안 하니까 불문법 국가에서 성문법이라는 법의 존재 형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법이다, 영국의 법이다 이렇게 이것이 문서나 문자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국민은 어떠한 내용이 영국과 미국의 어떤 법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영국 연방대법원 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불문법이다, 영국의 불문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국의 불문법, 영국의 불문법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미란다 케이스, 그러니까 미란다 사건이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사건인 미란다 케이스 사건인데 그 미란다라는 범죄인을 이제 그 미국 경찰이 체포할 때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 미란다라는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범한 건 분명하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형사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로 범죄인을 경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묵비할 권리를 고지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불문법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위는 미란다를 체포하는 수사행위는 미국의 불문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행위였다라고 그 미란다 사건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그 연방대법원이 미란다 사건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뭐예요?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경찰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묵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미리 고지하고 난 다음에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불문법이다라고 판결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 이후에 뭐예요? 그 내용이 바로 미국의 불문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 미드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범죄와 관련된 영화를 볼 때 미국 경찰들이 뭐예요? 그 체포할 때 뭐예요? 바로 수갑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한 다음에 하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게 미란다 사건과 관련돼서 바로 영국과 미국의 불문법이라는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이라는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나 영국 연방대법원 판례 이런 대법원 판례가 곧 법이 되기 때문에 불문법이라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불문법이다. 연방대법원이 판결 내리면은 그게 미국의 불문법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영국 로스쿨 뭐 이런 데서는 미국 로스쿨에서는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불문법 국가에서는 실제로 거의 판례가 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예요? 굉장히 판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란 말이에요. 대륙법 계열로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의 존재 형태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불문법이라는 게 그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존재 형태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럼 일단 성문법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문서와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으로는 헌법이라는 그런 법이 성문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존재 형태 중에 가장 최상위의 성문법으로 인정되죠. 이 헌법은 최상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성문법도 헌법에 무선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성문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해서 헌재가 보니까 이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당의 법률을 모든 국민과 한계해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제거해서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헌재가
헌법 위반으로 위헌 결정 내려서 법으로 쓰려고 제거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게 제도가 뭐예요? 군제대 가산점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 군제대 가산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 예전에는 군 제대하신 분들한테 7급이나 9급. 그러니까 옛날에도 5급이나 아무래도 옛날에는 행정고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고시랑 사법고시 이런 데는 그 군 제대하신 분들에 대한 가산점은 원래부터 없었고, 단지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는 군 제대하신 분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것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던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 차별인데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고 단지 좀 너무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7급급 시험을 합격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려서 그 조항을 바로 뭐예요? 법으로서 제거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예요? 결국 7급급 시험에서 뭐예요? 군 제대하셨다 하더라도 뭐예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헌법은 최상위의 성문법, 법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어떤 것도 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는 최상위의 법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헌법이 최상위의 성문법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뭐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국민이죠. 그죠? 그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은 그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 이렇게 그냥 바로 국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만든 법이니까 주인의 직접적인 의사니까 이것보다 우월한 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민주주의 하에서 당연히 뭐예요? 국민인데 다른 법들은 국민이 직접 만들진 않았어. 근데 헌법만큼은 다른 법과 달리 뭐야?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만든 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299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그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은 헌법은 개정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국회가 아니라 국회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 한 헌법은 개정되지가 않아요. 조문 하나, 글자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든 법으로 주인이 직접 만든 법이니까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는 정치학적인 얘기로서 그건 이제 정치학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어떤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법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바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건데, 이런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 그다음에 간접민주라는 게, 간접민주주의 바로 대의제라고도 하죠. 대의제라는 건 대신 의사를 결정한다. 대신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기본적인 건데, 직접민주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직접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이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거. 이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간접민주주의는 뭐냐? 주인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주인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리인을 통해서 그 대리인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뽑은 그 사람이 그 국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간접민주제입니다. 대의제. 그래서 대신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민주제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본다면 국민투표, 투표. 간접민주주의 핵심은 이제 선거죠. 그래서 선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보셨죠? 이건 뭐야? 바로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서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바로 선거제도, 간접민주제라면 투표는 직접 국민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헌법 72조에 따라 가지고 그 북한과 교류를 자유롭게 경제 활동만큼은 자유롭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했어. 국민투표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국민투표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북한과 그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이제 투표를 만약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 바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의사는 누가 결정한 거야? 국민이 직접 찬성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결정한 거니까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한 게 되죠.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국민투표, 그다음에 선거제, 요거는 차이가 있다. 국민투표는 국가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라면은 선거는 국민이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국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거다. 이게 간접민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직접민주가 가장 국민의 의사가 어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인데 왜 대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뭐예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 의사가 결정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복잡하고 정말 엄청나게 커진 국가 조직을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 국가에 대한 모든 활동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하루에만 하더라도 수십만 건의 국민투표를 국민이 해야 돼.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클릭을 국민들이 해야 되면 생업의 정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붙일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외의 사항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국민의 대의인을 통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이제 두 번째 법률.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으로서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성문법을 말하죠. 국회가 만든 것 중에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서 이제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성문법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무슨 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이런 법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은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라 그게 바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국제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국제법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행정법과 별도로 5급 공채가 아닌 그 국립외교원 시험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시험 문제 우리 행정법 면역에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객관식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는 객관식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근데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어떤 체결된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 위반해서 어떤 그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우리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그 조약 국가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이 조약도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서 법이기 때문에 그 조약에 위반된 행위는 법에 위반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에 명령과 규칙.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굳이 또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명령과 규칙 했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은 대등한 국가기관으로서 5가지가 있어요. 헌법을 통해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5가지의 국가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권이 있는 국회, 그 다음에 행정권이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사법권이 있는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에 대해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 헌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선관위. 이 5가지 기관은 상하 관계에 있지 않고 뭐예요? 서로 대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위가 뭐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정부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 밑에 있는 판사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못 내려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일제징용,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때문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어떻게 해봐라. 안 돼.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법원은 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뭐예요? 바로 그 법원 판사한테 대법원 판사든 일반 초임 판사든 간에 판사들한테 이런 판결을 내려라. 이 판결을 시정해라. 라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행정갑부 장관 이렇게 행정부 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나 법원과의 관계는 서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뭐예요? 이 공무원들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뽑을 때 뭐예요? 시험이 보통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회직 공무원은 뭐예요? 입법고시라고 시험 보고 5급은 그다음에 국회직 8급이나 9급 시험을 따로 봅니다. 정부 이게 바로 공채 시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채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시험들은 대부분 정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원 공무원, 법원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죠. 법원행시라고 5급을 뽑는 경우가 있고 법원 사무관을 뽑는 그다음에 법원에 소속된 뭐 공무원들을 뽑는 법원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고 헌재 공무원 시험과 선관위 공무원 시험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기관으로서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명할 때도 뭐예요? 별도의 시험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명령과 규칙을 얘기하면서 왜 이걸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여기서 만드는 성문법.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국가기관 중에 정부를 제외한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가 만드는 이러한 성문법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 규칙 하면은 그때 명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성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규칙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인 국회나 그 법원, 헌재, 선관위가 만드는 그러한 성문법을 규칙이라 한다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명령 규칙할 때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명령에는 무엇이 있는데 명령에는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만드는 성문법인 대통령령,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행정갑부장관이 만드는 총리령 부령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이따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이따가 아니라 내일 행정법이라는 그 행정법 들어가기라는 그런 걸 할 때 설명을 좀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례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일단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지방의회가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성문법,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만든 서울시 조례, 이게 이렇게 서울시 의회라는 지방의회가 만든 성문법을 조례라 하고, 규칙은 서울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서울시 교육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을 규칙이라 해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할 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규칙, 서울시 교육감 규칙 이런 것이 이제 그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불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의 존재 형태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성문법으로서 이거에 위반되면 미법한 행위가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성문법만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결, 그러니까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문법만 적용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문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문법 국가라 하더라도 불문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습법,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습이 어떤 법으로 인정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상세한 거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시험지 안 나오니까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죠. 근데 객관식에서도 요즘에는 안 나오고 주관식에서는 더더욱이나 나올 확률이 없긴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이 관습법이 뭐냐?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대법원, 우리나라 최종적인 그 법원 중에 최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습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불문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관습법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관습법으로 인정된 게 관습법상 2법권이라는 그 판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해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권리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익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그런 간척 사업을 하게 됐어. 아시겠죠? 근데 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다가 없어지니까 그 바다에서 그 군량식을 하시는 분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는 또 바다 그 갯벌에서 낙지나 바지락을 캐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생계를 잃게 되니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산업법이라는 성문법에 보니까 그 당시 법에 따르니까 군량식 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통통배 같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를 잡으시는 그런 어선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생계를 잃었지만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돼서 국가로부터 보상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가장 생계에서 가장 사실 군량식 어업 같은 경우에는 어업 면허권 하나가 소멸시키는데 보통 100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100억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군량식 어업 면허 받아가지고 어업하시는 분들은 부자예요. 또 통통배, 어선 선주 같은 경우에도 척당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억이나 좀 배가 진짜 크고 엄청나다라고 하면 10억까지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겨우겨우 바지락이나 낙지를 캐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진짜 가난한 어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수선화법이라는 성문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 헌법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문법 어디에도 그분들의 어떤 그 간척이 돼서 갯벌이 사라짐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낙지나 바지락을 캘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분들한테 성문법 어디에도 뭐예요? 바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사가 보니까 대법원 판사분들이 보니까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느냐. 실제로 국가가 간척 사업을 하는데 어떤 국민이 생계를 잃게 됐는데 정말 불쌍한 국민들이야. 불쌍한 국민들이 갑자기 그 갯벌 생계의 터전을 잃게 돼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한 게 바로 관습법이라는 불문법도 법이니까 관습법을 인정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왜? 관습법도 법이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도 권리거든요. 불문법도 관습법이니까. 그래서 조상대대로 낙지나 바지락을 캐왔다면 그 어민들한테 뭐예요? 관습법상 입업권이라는 바로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해서 간척 사업을 했으므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보상금 그 어민들한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최후의 불문법 정의 서양에서 얘기하면 정의, 저스티스 같은 그런 거죠. 교수님들은 뭐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해산에서 성문법을 모두 적용해보고 관습법까지 적용했는데도 너무나도 사회 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불문법이 바로 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성문법이나 관습법만 적용해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때 적용되는 최후의 불문법이 바로 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로 뭐 국가배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국가배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본다면 그게 이제 조리를 적용한 걸로 보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시 대명동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조직폭력배가 그 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켰어. 착취를 했죠. 그래서 돈을 벌고 착취를 했는데 그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밖에 쇠창살 밖에 창문을 보니까 경찰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경찰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 또 경찰관이 쌩 까고 그냥 간 거야. 왜냐면 실제로 그 경찰관이 그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던 경찰관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경찰관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찰관들이 많이 있었죠. 아시겠죠? 지금은 영화처럼 모든 경찰이 진짜 다 나쁘다. 모든 검사들이 뭐 부당거래 나오는 그 검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아시겠죠? 실제로는 한 1% 정도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99%의 경찰과 검사들은 다 친절하고 다 열심히 본인의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1%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해. 어느 조직이든 1%도 뭐예요? 병신들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병신들은 많아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어느 조직이든 항상 거기 있게 돼요. 100명 중에 1명은 병신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기가 이제 여기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쌩 까고 간 거야. 근데 거기 마침 불이 나가지고 뭐예요? 다들 타 죽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경찰관이 그 쌩 까고 지나간 고란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 아시겠죠? 근데 국가배상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려면은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보니까 위법성,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 인정돼야 되거든. 근데 경찰관이라는 그 사람의 쌩 까고 지나간 그런 행위가 법령 위반이 인정돼야, 바로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경찰관의 그런
그 구조 요청에 대해서 경찰관이 쌩까고 지나간 그라는 행위가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는가 했을 때 성문법 위반의 위법이 있는가 했을 때 성문법 어디에도 경찰관은 국민의 구호 요청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국민이 구호 요청을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은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동할 수 있다라고 성문법 법률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재량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발동을 할지 안 할지는 경찰관의 자유로 돼 있지 발동해야 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아.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성문법에서는 발동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으므로 발동을 안 한 쌩까고 지나간 행위가 성문법 위반의 위법은 없어. 그렇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으로 그러한 경우에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된다는 관습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경찰관은 그러한 쌩까고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령 위반, 위법이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가의 임무라는 게 뭐야? 일차적 임무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건데 국민이 생명신체를 보호해달라고 국가기관인 경찰한테 얘기했는데 쌩까더라도 위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회 정의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그리고 이와 같이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다는 재량이 판례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조리라는 불문법에 의해서 발동해야 된다는 기속 의무로 전환되고 발동해야 될 조리상 의무가 있는데 조리에 위반해서 발동하지 않았는 바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성문법과 불문법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시간이 뭐 50분하고 1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쉰 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첫 번째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